자, 이제 문장에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법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종결 표현 나왔어요. 요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얘들아. 그지? 문장이 5가지 종류로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그래서 문장의 종결 어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종결 어미 다로 끝나는 거.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청유형, 감탄형, 각각 종결 어미가 뭘로 끝났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5가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서 다 알 거고요. 그 중에서 의문문의 종류를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초딩 때 안 배운 거니까 살펴볼까? 일단 의문문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요렇게 2가지가 있어요. 진짜 의문문 물어보는 거. 대답을 네, 아니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애가 판정 의문문이야. 그래서 너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설명 의문문은 뭐냐면 의문사가 존재해. 그래서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설명으로 해야 되는 거지, 주관식으로. 그래서 밥은 언제 먹었니? 언제, 무엇, 어디 이런 게 의문사예요. 누구, 뭐 어느, 뭐 이런 거. 해서 이 밥은 언제 먹었니? 했을 때 대답은 아까 전에 뭐 2시간 전에 먹었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의문문이야. 그런데 수사 의문문은요. 겉으로만 일단은 물음표가 있어서 의문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대답하면 혼나 오히려. 뭐야? 문학에서 우리가 시에서 서리법 배웠죠. 그런 것도 다 수사 의문문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각을 했어.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7시 35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눈치 없다고 선생님한테 또 막 혼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그러한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됐지? 그래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은 중요해 구분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중세 국어에서도 나중에 중요하게 이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어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 청유문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동사, 없는 거는 형용사. 우리가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어라는 동사에서 알아어라가 붙으면 명령문이 돼요. 먹다에다가 어라 붙어서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 형용사에 알아어라가 붙으면 뭐가 되지? 아름다워라. 어라 붙었어요. 아름답다에다가 아름다워라. 요거는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딱 요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동사면 명령문, 알아어라가 붙었을 때 형용사 뒤에 붙으면 감탄문이 되는 거지. 됐니? 그거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임 표현 살펴보자. 자,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총 3가지 있습니다. 뭐? 주체, 객체, 상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 했어. 높임 3가지 있다. 주체, 객체, 상대.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은 문장 안에 주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 높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거나, 두 번째, 조사 깨서를 붙이거나, 네 번째, 특수 어휘 단어 자체를 바꾸거나. 해서 선어말 어미시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선어말 어미 중에서. 여기는 선어말 어미 없잖아. 그지? 현대문법 우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뒤에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는 주체, 객체, 상대 전부 다 선어말 어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밖에 없더라. 높임법 중에서 선어말 어미는. 그래서 주체 높임은 요 3개를 살펴보면 되고
그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문장 안에 목적어, 을 붙는 게 목적어죠. 을을. 또는 부사, 사람이니까 뭐 에게가 붙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말을 높이는 게 객체야. 자, 그러면 객체 높임 방법은 첫 번째 조사 께, 에게 대신에 께. 두 번째 단어 자체를 바꿔버리자. 특수 어휘. 됐니?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문장 안에서 내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 누구겠어? 듣는 사람이겠죠. 듣는 사람 높이는 게 상대 높임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은 뭐만 보면 된다? 문장 맨 끝에 꼬다리 뭐 붙었니만 보면 돼요. 존댓말 썼나 안 썼나 이 말이지. 종결어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종결어미를 보는데 이제 굳이 어미가 아니라 조사인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외우세요. 주체는 1, 2, 3, 객체는 1, 2, 상대는 1. 이렇게 보면 돼요. 세 가지 살펴보고 두 가지 살펴보고 한 가지만 살펴보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주체 높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 높임 있고 간접 높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있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지.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직접 높임으로 나타내려면 이 있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 자체를 높여야 되는 경우야. 그래서 주어 자체가 어른, 사람인 경우겠죠. 그래서 삼촌께서 안방에 계시다. 있다. 삼촌이 안방에 있다 하면 보르정물이 없네. 그래서 있다 대신에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직접 높임일 경우에요. 그러나 간접 높임일 경우에는 있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가 뭐야? 시계잖아. 삼촌의 시계가 주어란 말이지. 그러면 시계라는 물건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시계가 삼촌의 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시만 붙이는 거지. 서너머러미시. 그래서 있다라는 단어는 직접 높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계시다 특수 어휘로 바꾸고 간접 높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서너머러미 시만 붙여준다. 됐죠? 그래서 직접인지 간접인지 주체 높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뭐를 찾아라? 주어를 찾아라. 주어가 사람 그 자체인지 아니면 주어가 그 사람과 관련된 신체 일부분이나 관련된 물건 소유물이나 아니면 관계된 다른 무언가가 주어인지 해서 주어를 찾으면 직접 간접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자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걸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경우가 할아버지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가 아니라 데리러 갔다가 아니라 모시러 특수어휘 바꿨죠. 지금 선생님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선물을 주다 아니라 선물을 드리다로 바꿨어요. 됐니? 그렇게 보면 되겠고. 상대 높임은 문장 맨 끝다리만 보면 냈어. 그치? 존댓말 썼나 반말 썼나 이 말이야. 근데 상대 높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격식체는 공식적 자리에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는 총 4가지 문체가 있어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높임법부터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비격식체는 사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거. 그래서 얘는 두 가지예요. 해요체, 해체. 그래서 해요 할 때 이 요가 조사거든. 품사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해 놓은 거죠. 어쨌든 너네가 찾을 때는 문장 맨 끝만 보면 된다 했어. 문장 맨 끝에 뭐 붙었노? 이거만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상대 높임법 뭐가 썼는지 알 수 있겠다. 됐니? 그래서 여기도 막 다 쓰이는 뭐 문장이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 듣는 사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높이려면 상대 높임 뭐 찾아라? 상대 높임은 문장 꼬다리만 봐라. 그래서 들이쉬었어요 했으니까 해요체 비격식 중에 해요체를 사용했구나. 됐니?
그러면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주체 높임 찾아볼까? 주체 높임은 1, 2, 3 다 보라고 그랬어. 일단은 들이 시였어요. 주체 높임 선어말하면 시 사용했네. 그 다음에 조사께서 이가 대신에 깨서 할머니께서 그치? 그 다음에 특수어휘 여기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찾으면 1, 2 찾으라 그랬어. 그래서 조사께 선생님께 썼네. 그 다음에 주다 대신에 들이다 특수어휘 썼네. 그지? 1, 2 다 썼네 얘는. 됐니? 상대 높임은 문장 꼬다리만 보면 되고. 됐지요? 이렇게 해서 실제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높임법이 각각 뭐가 쓰였는지, 뭐가 안 쓰였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것들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자.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시제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이 동작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제 먼저 살펴보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야, 맞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발화시는 내가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말을 해낸 거야. 소리 내서 말로 내뱉은 거. 그거는 항상 현재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 순간이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이 시각보다 그 내용이 앞서 있으면 그 내용은 사건시죠. 그럼 당연히 과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어제 피자 먹었어.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은 피자 먹은 거는 어제잖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더 이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건시가 더 앞서면 과거. 파라시 사건시 똑같으면 현재. 파라시보다 더 나중에 사건시가 있으면 미래. 쉽죠? 해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이 이 시간의 선상 중에서 어딘지 그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점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그지? 그래서 시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과 같은 시각과 관련된 의미 단락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노? 자, 주로 시제는 선어말 어미로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at, 그죠? 또는 더 회상 시제. 근데 과거 중에서 썼다, 썼다, 였었다 이렇게 두 개 붙는 애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대과거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과거는 의미가 달라. 먹었다와 먹었었다는 의미가 달라. 왜? 먹었다는 단지 그때 먹었다는 그 사실만 나타내고 먹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먹었고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현재와 단절되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라는 의미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자? 예를 들어서 슬픈 예시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되겠죠. 선생님은 예뻤다 했을 때 과거에 예뻤다는 사실만 말해주는 거. 그럼 선생님은 예뻤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노? 옛날에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쁘다. 이 의미가 포함되는 거라고 했어요. 맞지? 그래서 요거는 슬프네. 이렇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 더해지는 거. 됐나? 그래서 선어말 어미 at, 또는 회상시제 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를 드러내기도 해요. 은는 을던이라고 우리가 명사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 배웠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먹은 사람 동사일 때는 은이 붙어요. 먹은, 먹는, 먹을 요렇게. 그래서 관형사용 어미는 어제 먹은,
오늘 먹는, 내일 먹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던이라는 애는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형용사에도 붙을 수 있고 동사에도 붙을 수 있어요. 먹던도 되잖아. 근데 형용사는 은이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던만 붙을 수 있어. 과거를 나타낼 때. 근데 선생님 여기 은 붙었는데요? 그지?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얘들아. 둘 다 은이야. 근데 시제가 달라요. 동사에서 은이 붙으면 과거고요. 형용사에 은이 붙으면 현재예요. 그래서 동사는 는이 현재잖아. 그래서 현재를 나타내는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응. 을은 둘 다 돼요. 해서 선어말어미, 관용사용어미 또는 시간부사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니? 해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는 asot, the, 현재 시제는 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했었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는이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관형사용어미 는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현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현재는 은이 붙으니까 는은 붙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나타낸 선어말어미 get. 그자. 그 다음에 요거 요즘 말로는 잘 안 쓰지만 ge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리도 있어요. 하리라 이런 거 할 때 리. 그래서 get, 리 요런 것들. 에이, 예쁘게 안 되네. 됐나?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다음 관형사용어미 했고. 됐니?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를 잘 보고 관형사용어미 잘 보고 또는 시간부사어 문장 안에서 어제 먹었다 하면 당연히 과거겠지. 이런 단어들을 보고 부사어를 보고 또 나타낼 수 있어. 넘어갔자. 시간 표현 중에서 두 번째 동작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되겠다. 그치? 동작은 순식간 한 번만 끝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동작이 내가 말하는 시점에서 끝나면 완료상. 동작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말하는 이 시점에도 안 끝나고 동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진행상. 겠니? 동작이 발화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그 동작이 끝났다. 완료. 아니면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 진행상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상은 시간의 흐름에서 동작상 이렇게 완료 또는 진행, 선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약간 그러한 개념이 조금 다르죠? 자,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는 진행상 완료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조적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는 이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연결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거는 외워버려. 뭐뭐하고 있다. 가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다. 먹는 행위를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 먹고 있는 과정이잖아. 밥 다 먹어 가다 할 때는 먹는 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다 먹어 간다니까 지금도 먹고 있다니까 진행상이야. 밥을 먹으며 TV를 봤다. 밥 먹는 거 안 끝났지. 밥 먹으면서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진행상이에요.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는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은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 행위 자체가. 있다. 버리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밥을 다 먹어 있다. 이거는 말이 이상하니까 뭐고. 앉아 있다. 동생이 책상에 앉아 있다. 앉는 이 동작이 이미 완료된 거죠. 앉아 있다. 그 다음에 버리다. 동생이 내 몰래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먹는 행위 이미 끝났지. 피자 하나도 안 남았어. 그 다음에 연결 어미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먹자마자 일어났다. 그러면 먹자마자니까 먹는 거 끝났잖아. 먹어서 배부르다. 먹었지. 다 끝났지. 먹고서 학원에 갔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붙으면 전부 다 그 동작이 끝났다라는 거 알려줍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표지어들을 너네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겠어요. 됐나? 자, 그런데 중의적인 중의적 표현이 뭐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게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 있다가 붙었어. 선생님 아까 고 있다 진행상이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대표적인 진행상은 맞는데 고 있다가 붙었을 때는 진행상, 완료상 두 개 다 되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의미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옷을 입고 있다 했을 때 지금 팔다리 끼우고 있는 경우 착용 과정일 때는 입고 있는 중이다. 진행상이다. 그죠? 근데 옷 입고 있다. 나 지금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고 옷 입고 있어. 입는 과정은 끝났지만 다 입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때는 완료상의 의미인 거죠.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것도 지금 메고 있는 중인 경우는 진행상이고 이미 아까 다 메고 내가 착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완료상인 거지. 그래서 고 있다를 썼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상을 나타내는 단어기는 하지만 진행상, 완료상 둘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시간 표현 우리가 시제하고 상, 동작상하고 두 가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시간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get 있죠? 이 get은 단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용법으로 많이 쓰여.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도 있지만 시간 개념 이외에 추측이나 가능성이나 의지나 완곡한 표현일 때도 get을 씁니다. 됐니? 그래서 추측 너는 작년에 공부했겠다. 그랬겠다. 아니면 지금쯤 도착했겠다. 아마 지금쯤 도착하겠다. 이런 거. 그지? 아니면 지금쯤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렸겠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됐니? 가능성. 가능성의 의미는 뭐냐면 너 정도라면 충분히 풀었겠다. 했겠다. 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지. 이 정도 문제는 삼척동자도 알겠다. 야, 이 정도는 누구도 알겠다. 그러한 가능성. 의지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주로 의지가 드러나요.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때 의지가 달라. 나는 반드시 국어는 1등급 받겠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완곡한 표현은 뭐냐면 돌려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거겠죠? 됐나? 해서 시제 이외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도 get이 사용되더라. 그거를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넘어가자. 자, 우리가 종결 표현했을 때 겉으로 있는 거랑 그 속뜻이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간접발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종결음이 뭐가 붙었는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겉으로 봐서 하십시오는 명령형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 속뜻은 뭔데?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라는 말이잖아. 의미도 명령이잖아. 그러면 표현도 명령이고 의미도 명령인 요 문장 같은 경우를 우리는 직접 발화라고 해요. 표면과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는 직접 발화야. 그런데 그 밑에 애들은 못 가.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문문이잖아. 겉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조용히 해줄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달라, 조용히 해라 라는 의미죠. 속뜻은 명령이야. 우리 좀 조용히 합시다. 합시다는 청유형 어미예요. 그죠? 그러나 조용히 해라 라는 명령의 의미로 속뜻이 다르지. 여긴 조용히 하는 곳입니다. 뭐뭐이다 하니까 그냥 평소문이야. 그러면 지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라 이 말이잖아. 속뜻이. 명령. 밥 다 먹었어 나는. 근데 그거 밥 좀 먹읍시다. 조용히 하라는 거지. 와 이래 시끄럽노. 밥 먹읍시다. 같이 먹자. 이런 청유 문장 형식은 청유지만 아니잖아. 엘리베이터 가로막은 사람한테 그거 좀 내립시다. 나 좀 내릴 거니까 비켜줘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지만 명령이야. 너를 왜 좋아하지 않겠니? 의문문이지만 나 너를 참 좋아해. 감탄의 의미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표면적인 문장과 속뜻, 실질적인 게 다른 경우가 많더라. 그거를 알 수 있으면 되겠어요. 됐지? 그 다음. 자, 비문법적인 문장 표현. 요거는 얘들아 화법과 작문 할 때 작문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고쳐쓰기 할 때. 그지? 그런 거들로도 한 문장씩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놓읍시다.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이 주어야. 그러면 서술어는 이러이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다는 점이다. 이러이러한다는 말이다가 나와야 돼. 근데 이러이러한다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목적어 서술어. 자, 음악이나 영화를 본다 했어.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목적어 서술어는 세트가 맞아. 근데 음악을 본다 이것도 말이 되나? 안 되지. 만약에 이게 말이 되면 이 문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얘도 둘 다 말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짝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됐죠? 부사어와 서술어. 부사어는 절대로라는 부사어는 뭐가 와야 돼? 뒤에 부정어가 와야 돼요.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짝지가 안 맞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짝지가 맞죠. 조사와 서술어도 마찬가지야. 서술어 치고 몸이 좋다는 말이 안 맞잖아. 뭐뭐 치고 뭐가 안 좋다 부정하는 말과 와야지. 수식어 피수식어 꾸며주는 말. 한결같이 어렵나 아니잖아. 한결같이 돕는다 가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데 중간에 다른 말들이 너무 많이 와버리지.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면 비문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뒤로 옮겨주세요. 율로.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나? 또 있어야 될 애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생략될 게 아닌데 생략된 경우인 거지. 그래서 넣어줘야 돼요.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며 언어를 통해 또 다른 문화를 창조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끊겼어. 근데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창조해왔대. 누가 창조했는데? 인간이.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넣어줘야 돼.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자, 자연에 복종하는 거야. 그러면 지배한다는 말은 무엇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거든. 그래서 똑같은 자연일지라도 부사어인지 목적어인지 다르잖아. 부사어와 목적어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 써줘야 돼. 그러니까는 자연에 복종한다. 자연을 지배한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빠진 목적어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 부사어 생략된 경우.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준다.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아픔을 준다. 누가 누구에게 아픔을 준다. 준다가 나와야 될 거잖아. 아내에게 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됐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아내지만 여기서는 목적어가 필요했고 여기서는 부사어가 필요했어. 그러면 각각 따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성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거라 했어. 문학에서 얘들아 중의성은 일부러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위해서 사용한 거야. 그지? 그런데 문법에서 중의성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문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문법에서 중의성은 잘못된 표현. 그래서 올바르게 중의성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어휘의 중의성. 어휘 단어 자체가 중의적인 거지. 나는 배가 좋다 했을 때 이 배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신체의 배도 있을 수 있고 타는 배도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넣어주면 중의성이 해소되겠죠. 그다음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라서 나는 영어와 윤희를 만났다 했을 때 나는 영어와 윤희를 만났는지 아니면은 내랑 영어랑 같이 있는데 윤희를 만난 건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식의 범위 꾸며주는 말이 어디를 꾸며주냐 이 말인 거지. 아름다운이라는 애가 그녀를 꾸미나 아니면은 아름다운이 그녀의 친구를 꾸미나 그치? 둘 다 가능하잖아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시켜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노? 만약에 친구가 아름답다 그럼 얘를 요로 넣어야지. 그녀의 아름다운 친구를 하던지 아니면 아름다운 반점 찍고 그녀의 친구를 여기 반점 찍으면 누가 아름답다는 거겠어? 쉬었다가 뒤에 거 한꺼번에 읽어야 되니까 그녀의 친구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됐니? 그렇게. 그 다음 부적의 범위. 부적문은 중의성을 다 띠고 있어요. 그냥 봐봐. 나는 영화를 안 보았다 했을 때 이 안 본 게 안 보았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안 봤는지 영화를 안 봤는지 보는 걸 안 했는지 다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비교 범위에 따라서 뭐냐면 형은 나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 했어. 나보다 하니까 비교지야. 그러면 형이랑 나랑 둘 다 강아지를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 정도가 형이 더 큰지 아니면 나랑 강아지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했을 때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는 말인지 그거 됐니? 뭐 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비교 범위에 따른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사동과 비동 나왔어요. 자, 봅시다. 사동 표현은 시키는 거야. 비동은 당하는 거야. 그지? 일단은 의미를 그렇게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동에 대립되는 개념이 주동문이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 남한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피동 당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한 거. 그래서 선생님 주동이랑 능동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구분도 안 되고 단지 사동의 반대말, 피동의 반대말로 얘네들을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사동 먼저 살펴볼까? 시키는 거. 외우는 수밖에 없다 했다. 문법은 사동을 만드는 방법 1, 2, 3 세 가지 외우면 돼요. 이히리기 우추 전미사 붙이거나 하다 대신에 시키다 전미사 붙이거나 아니면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보조적 어미 붙이거나 이렇게 시키다도 뭐 시키다는 똑같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은 서술어를 1, 2, 3 세 가지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가 웃다 내가 웃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한 칸씩 뒤로 밀려. 그래서 나를 웃기다. 그럼 한 칸씩 뒤로 밀면 맨 앞에 주어 자리가 비죠. 그래서 사동문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켰는지 새로운 주어가 와야 돼. 여기에 전혀 정보가 없는 새로운 주어를 넣고 그 다음에 친구가 그러면 주어를 목적어로 바꾸고 웃다 대신에 웃기다. 그러니까는 여기 1, 2, 3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1, 2, 3 중에 하나를 서술어에 붙이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타동사인 경우에요. 우리 동사할 때 배웠다. 주어만 있어도 되는 거는 뭐다? 자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말을 타동사라고 했었다. 맞죠? 동사할 때.
자, 타동사가 쓰인 경우 원래 문장 자체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 한 칸씩 밀리라고 했어. 새로운 new 주어로 왔어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동생에게가 되는 거지. 주어가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책을,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놔두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목적어로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부사어로 바꾸고 목적어는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읽다 대신에 읽히다. 됐니? 한 칸씩 뒤로 미는 겁니다. 사동은.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전미사가 붙으면 파생적 사동문이야. 파생어 우리 배웠잖아요. 접사, 어근에 접사 붙으면 파생어라고 했어. 그래서 전미사 이히리기 우추 또는 하다 대신에 시키다. 이렇게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얘네들이 붙은 거는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됐니?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높다 대신에 높이다. 전미사 붙었죠? 낮추다. 공부하다 대신에 공부시키다. 불다 대신에 불키다. 울다 대신에 울리다. 훈련시켰다. 이런 거. 이히 리기 우구추 이런 거 붙일 수 있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접사 붙인 애를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통사적 사동문은 용언에다가 보조적 연결어미를 붙여서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다. 엄마가 아이를 안게 하다.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피동 살펴볼까? 피동은 당하는 거라 했어. 그지? 그래서 아까 사동은 한 칸씩 뒤로 밀려났다 했는데 피동은 X자로 바꿔야 돼요. 고양이가 쥐를 잡다. 그러면 X자로 바꾸면 목적어를 주어로 바꿉니다. 쥐가. 여기선 주어를 부사어로 바꿉니다. 고양이에게 잡다 대신에 히 붙여서 잡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니? 그래서 피동은 X자로 문장 성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서술어는 어떻게 바꿔야 되노? 얘는 4가지 외워야 돼요. 이히리기, 되다, 어지다, 개되다. 아까 사동은 뭐였어? 이히리기, 우구추, 시키다, 개하다. 3명. 피동은 이히리기, 되다, 어지다, 개되다. 4명이야.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히리기, 전미사죠? 파생적이에요. 하다 대신에 되다 붙이는 거. 통사적인 거는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용언 사용하는 거죠. 어지다, 엄하게, 되다. 됐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면 얘네들이 사동인지 비동인지 헷갈리는 게 없지만 이히리기는 똑같이 생겼네. 쌍둥이네.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은 구별하는 방법 요겁니다. 이히리기가 똑같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헷갈릴 게 없어. 다르니까 아예 각각이니까. 그랬을 경우 이히리기가 왔을 때 사동인지 피동인지 헷갈려. 그럴 때는 목적어의 유무를 살펴보면 되겠어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이야. 그치? 그래서 걸렸다. 둘 다 걸다에다가 리 붙었죠. 근데 여기는 어디에 걸렸다고 아이를 걸렸다잖아. 그자? 걷게 했다 이 말이지. 됐니?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여기는 없다. 목적어가 있다 여기는 없다. 그지? 목적어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이히리기가 왔을 때 헷갈릴 때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다 어지다가 왔는데 목적어 있네 목적어 없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히리기가 붙었을 때 헷갈리는 경우에만 찾으면 되겠어요. 됐니? 그런데 중요한 거 선생님 필기 안 해야겠다. 요거 수업 시간에 쌤 얘기했었는데 그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이중피동할 때 해야 되는데 이중피동할 때 선생님 해야 되겠다. 넘어갑시다. 여기 쓸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볼까? 사동 표현의 특징들 나왔어요. 사동 표현은 뭐야? 사동 표현은
전미사가 두 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어의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차에 타다, 아이를 차에 타우다 아니고 태우다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타다에다가 이, 우 두 개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자다, 잠을 자다, 아이가 잠을 자다. 엄마가 아이를 재우다라고 하죠. 자다에다가 이도 붙고 우도 붙었어요. 됐니? 응. 그렇게 두 개가 붙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건 조미사 두 개 붙었네. 이중사동이네. 틀렸네. 하면 안 된다고. 됐니? 응. 그 다음에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동 표현 중에서. 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했을 때는 파생적 사동문이죠. 이히리기 우구추 전미사 붙였잖아. 이럴 때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했을 때는 직접 간접 두 개 다 의미가 되는 거지. 중의적인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떠서 애기 입에다가 밥을 넣어준 거. 이거는 직접 사동이죠. 밥을 먹이는 거. 근데 자, 밥 위에 식탁 위에 밥 있다 먹어라 해가지고 먹게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 그건 간접이잖아. 밥을 먹이다.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했을 때. 그런데 통사적 사동문, 개하다 붙은 통사적 사동문은 친구에게 밥을 먹게 하다 이렇게 한 거니까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시련의 아픔에 빠져서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래서 지가 억지로 가가지고 죽을 이렇게 끓여 가가지고 야 밥 좀 먹어라 해가지고 억지로 먹게 했다. 이거는 숟가락으로 뜨먹이다 이런 의미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먹게 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지 먹이다 했을 때는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의미가 되지만 게 하다가 붙으면은 간접사동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됐나? 파생적인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었을 때는 직접 간접 둘 다 의미가 되지만 개하다 붙은 동사적인 경우에는 간접사동만 된다.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능동문, 피동문 볼 때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구름이 거쳤다. 자, 그러면 이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보자. 히를 빼면 되죠. 그러면 걷었다 해야 되잖아. 걷다. 그러면 구름을 걷다. 누가 걸었는데? 하느님이 걷었나? 햇님이 걷었나? 그런 거 알 수 없잖아. 그런 경우. 됐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동문이 아예 없는 능동문도 있어요. 요거를 바꿨을 때. 칭찬이 철수에게 들렸다. 좀 이상하죠? 그런 경우. 그 다음. 자, 사동문에서 얘들아, 남용, 사동의 남용. 이 말은 사동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사동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바른 거야. 근데 이거는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공장을 가동하다인데 굳이 시키다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다 넣어서 말 되는 거는 하다가 맞아요. 출입을 금지하다, 교육하다, 소개하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 소개시켜도 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하다를 써야 되는데 시키다를 써서 잘못된 사동 표현이 많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고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자, 이중피동 봅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중피동은 잘못된 표현이야. 아까 이중사동 있었죠. 이중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사동전미사 두 개가 오는 경우 있었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두 개를 쓸 수밖에 없는 단어야. 그런데 피동은 아까 우리 네 가지 있었잖아요. 피동 표현 네 가지 뭐뭐 있었더라? 이히리기 붙이거나 되다 붙이거나 어지다 붙이거나 뭐뭐하게 되다 붙이거나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두 개를 겹쳐 쓰는 경우가 이중피동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찢겨지다. 자, 분석해 봅시다. 찢다 어간에다가 기 전미사 붙이고 어지다 붙였어. 그러니까 이히리기 붙였는데 어지다 또 붙였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요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그자? 이거는 고치세요.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불려지다. 기본형이 부르다잖아. 부르다에다가 전미사 리가 아니라 이가 붙은 거야. 분리가 된 거는 르 불규칙 용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에다가 이 붙고 어지다 붙고. 어쨌든 이중피동은 맞아. 그래서 잘못된 표현은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이 분석이 좀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자, 아까 쌤 하려고 했던 거 이거였어요. 그 사실이 밝혀지다. 선생님 그러면 봅시다. 밝혀지다니까 밝다 어간에다가 이히리기 할 때 히 전미사 붙고 어지다 붙고. 선생님 이중피동인데요. 그러면 이 문장 틀린 문장이야? 아니죠. 왜? 여기서 이 히는요. 뭘까요? 사동전미사야. 사실을 밝히다잖아. 맞지? 사실을 밝히다. 그러니까 이히리기 붙었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라 그랬어. 사실을 밝히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피동전미사가 아니라 사동전미사야. 희가. 그리고 어지다는 피동이고. 맞지? 사동, 피동이 다 붙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중피동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올바른 문장입니다. 올바른 문장. 다시 얘기해서 이중피동 아니라 잘못된 표동 아닙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사동피동 했고 우리가 그 다음 자, 부정표현 살펴볼까? 자, 부정표현은 쉬워요. 그죠? 부정어. 우리말에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이 있어요. 안 부정문은 나 숙제 하기 싫어서 안 했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의지. 또는 단지 그 상태만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안 부정문 중에서. 넓지 않다. 못 부정문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 어제 아파서 숙제를 못했어 이러지. 아파서 안 했어 아니잖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외부 원인이나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의지 부정문, 능력 부정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안 부정문, 못 부정문. 그리고 안, 못 말고 말다 부정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명령형, 청유형에서는 안, 못을 못 쓰거든. 뭐뭐 하지 않자, 뭐뭐 하지 않아라, 뭐 이런 말 못 쓰나, 못자, 못하라, 뭐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래서 명령문, 청유문일 때는 말다 부정문을 쓰는 거지. 뭐뭐 하지 마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말자, 요렇게 쓰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 부정문은 보조용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 짧은 거는 부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안 어떻다, 못 어떻다. 뒤에 서술어가 따로 오고 서술어 꾸며주는 한 글자짜리 부사를 쓰는 거. 됐니? 그래서 그럼 해보자. 마당이 넓지 않다. 이 문장은 무슨 부정문일까요? 지 않다로 표현했으니까 긴 안 부정문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비가 와서 못 갔어. 얘는 무슨 부정문일까요? 못 갔어잖아. 그러니까 뭐다? 짧은 못 부정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끝.